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경험입니다. 아마 많은 어머니들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해요. 60여 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68살 김정숙입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아들 하나만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그 아들이 결혼하면서 제 인생이 이렇게까지 꼬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내가 평생 아끼고 아껴서 키운 자식이 결혼하고 나면 정말 나를 예전처럼 사랑해줄까? 그 새로 들어온 사람이 내 자식을 빼앗아 가는 건 아닐까?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두려움이 현실이 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고부 갈등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것은 한 여자가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벌인 조용하지만 치밀한 복수극입니다. 완조구 아니엔지 이스비 산도리 사이부리 이스비 산도리 사이부리 산도리 산도리 사이부리 산도리 사이부리 산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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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일의 발단은 제 생일날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미역국 한 그릇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날 제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제 자존심을 되찾았는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 제 일상은 정말 단조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를 보고 밥을 짓고 청소하고 저녁엔 드라마 한 편 보는 것이 전부였죠. 가끔 아래층 김 여사나 맞은편 박 여사와 이야기하는 것 말고는 대화할 상대도 없었고요. 제 남편은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영영 볼 수 없게 되어버린 거죠. 그때 아들 준호가 28이었는데 정말 의젓하게 장례를 치르고 저를 많이 위로해 주었어요. 엄마, 이제 나만 의지하세요. 아버지 몫까지 제가 다 할게요. 그때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한 말이에요. 그 따뜻한 손과 진심 어린 목소리가 제겐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였어요. 남편 없는 세상이 무섭고 막막했지만 아들만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준호는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아이였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꼬박꼬박 집에 와서 안부를 묻고 한 달에 한두 번은 맛있는 음식점에도 데려가 주고요. 그런 아들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동네 아주머니들한테도 늘 자랑했죠. 우리 준호는 정말 효자예요. 아버지 잃고 얼마나 속상해하던지. 그렇게 평온한 날들이 지나다가 준호가 32살 되던 해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엄마, 제가 소개받은 여자분이 있는데요. 한번 만나보실래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기쁜 마음 반, 불안한 마음 반이었죠.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은 당연히 있었지만 동시에 혹시 아들을 빼앗기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컸거든요. 며느리가 될 사람은 이소영이라는 이름의 29살 여자였어요. 화장품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다고 했고요.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단정하고 예의도 바르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준호 씨한테 어머님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틱, 뵙게 되어 정말 반가워요. 첫 인사는 정말 완벽했어요. 미소도 밝고 선물도 정성스럽게 준비해 왔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뭔가 어색한 기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은 공손했지만 어딘가 형식적이었달까요? 결혼 준비 과정은 생각보다 순탄했어요. 양가 어른들이 만나서 혼담을 나누고 예단이나 예물도 무난하게 정했고요. 저는 아들을 위해서 최대한 너그럽게 모든 걸 맞춰주려고 했어요. 소영이가 원하는 대로 하렴. 엄마는 아무래도 상관없어. 혼수품 고를 때도 신혼집 알아볼 때도 제가 먼저 양보했어요. 며느리가 우리 집에 적응할 수 있도록 편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결혼식 날. 소영이는 정말 예뻤어요. 웨딩드레스 입고 아들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하면서도 복잡했어요. 이제 내 아들도 장가를 갔구나. 앞으로는 저 여자가 아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신혼집은 제가 마련해준 아파트였어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제가 모아둔 돈을 보태서 아들 명의로 사준 거였죠. 저희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깔끔한 신축 아파트였어요. 고마워요, 어머님. 정말 좋은 집 마련해 주셔서. 소영이도 고마워했고, 준호도 정말 기뻐했어요.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했죠. 결혼 첫 해는 정말 조심스럽게 지냈어요. 새댁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너무 자주 연락하지도 않고 집에도 자주 가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그래도 한 달에 2번 정도는 아들 부부가 집에 와서 함께 식사하곤 했어요. 처음에는 소영이도 나름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물어보기도 하고 가끔 백화점에서 산 과일이나 반찬거리를 가져오기도 했고요. 저도 며느리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 해주려고 정말 신경 많이 썼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소영이가 점점 무뚝뚝해지고 집에 올 때도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대화도 건성으로 대답하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제일 서운했던 건 명절 때였어요. 첫 추석에 소영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저희는 이번 추석에 친정에 먼저 가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도 혼자 계시니까 괜찮으시죠? 물론 친정도 중요하죠.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시댁에서 보내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친정 먼저 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도 꾹 참고 웃으면서 말했죠. 그래, 친정 부모님도 많이 보고 싶으실 테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서운했어요. 며느리라면 적어도 미안해하는 기색이라도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다음 해 설날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아예 친정에서만 지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들한테 따로 물어봤어요. 준호야, 엄마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니? 소영이가 왜 자꾸 집에 오는 걸 피하는 것 같냐?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소영이도 직장일이 바쁘고 친정 부모님도 챙겨야 하고 아들은 항상 소영이를 감싸기만 했어요. 뭐 남편 된 사람이 아내 편 드는 게 당연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엄마 마음도 헤아려 줬으면 했는데 말이에요. 정말 큰 변화는 소영이가 임신했을 때부터 시작되었어요. 결혼한 지 2년 만에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손자를 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죠. 준호야, 정말 축하한다. 소영이는 몸이 어때? 입덧 같은 건 없고? 네,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엄마, 소영이가 임신 중에는 조금 예민할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임신부가 예민한 건 당연하죠. 저도 임신했을 때 얼마나 신경질적이었는지 아는데,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대했어요. 소영이한테 좋다는 음식들도 챙겨주고, 몸조리에 필요한 것들도 사다 주고요. 하지만 소영이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일이 많았어요. 고마워하는 기색도 별로 없고, 오히려 귀찮아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임신 중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참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 심해졌어요. 손자가 태어났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달려갔는데 소영이가 저를 보는 눈빛이 정말 차가웠어요. 어머님, 저 지금 너무 피곤해요. 나중에 오시면 안 될까요? 갓 출산한 며느리니까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친정어머니는 계속 옆에 있으면서 이것저것 돌봐주는 걸 보니까 마음이 정말 복잡했어요.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후에도 소영이는 친정에서 몇 달 더 지낸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손자를 보는 것도 일주일에 1번 정도로 제한되었죠. 어머님, 아기가 아직 면역력이 약해서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안 좋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이해는 되지만 서운한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친정 식구들은 매일 봐도 괜찮은데 저만 일주일에 1번 이게 말이 되나 싶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와 소영이 사이는 점점 멀어져만 갔어요. 손자도 저보다는 외할머니를 더 따르는 것 같았고 아들도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게 되었어요. 특히 소영이가 직장에 복귀한 후에는 더욱 바빠진다면서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손자 돌봄도 대부분 친정어머니가 맡아서 하고 저는 진짜 남이 된 기분이었죠. 한 번은 손자가 열이 나서 병원에 간다는 소식을 늦게나마 들었어요. 걱정되어서 전화를 걸었는데 소영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괜찮아요. 저희 엄마가 다 돌봐주시니까요. 어머님까지 오시면 병원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요. 그때 정말 마음이 무너졌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팽개쳐지는 존재가 되었을까? 남편도 없이 혼자 아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손자까지 제대로 볼 수 없다니. 하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며느리도 나름 힘든 게 있을 텐데, 제가 이해심이 부족한 건 아닐까 하면서 계속 자책했죠. 그러던 중에 제 생일이 다가왔어요. 68번째 생일이었는데 남편 없이 맞는 11번째 생일이기도 했죠. 평소라면 아들이 먼저 연락해서 식사하자고 했을 텐데 그 해에는 조용했어요. 며칠 전부터 마음이 무거웠어요. 혹시 아들이 제 생일을 잊어버린 건 아닐까? 아니면 일부러 모르는 척 하는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다 들었죠. 결국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엄마 생일인데 같이 식사나 한번 하자. 아, 엄마 생일이요? 미안해요. 깜빡했어요. 그런데 이번 주말은 소영이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또 핑계였어요. 항상 뭔가 다른 일이 더 중요했죠. 제 생일보다는 소영이 친구 결혼식이 더 중요하고 제 건강보다는 소영이 직장 일이 더 중요하고 그럼 다음 주는 어때? 다음 주에 하죠. 그때 소영이도 시간 괜찮을 거예요. 결국 생일 일주일 후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것도 제가 먼저 말해야 겨우 시간을 내주는 거였죠. 마음이 정말 서운했지만 그래도 아들과 며느리, 손자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를 했어요. 약속 당일 아침,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장을 보러 갔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도 만들고, 손자 먹을 계란찜도 준비하고, 소영이가 좋아한다고 했던 나물 반찬들도 정성스럽게 만들었죠. 오늘은 정말 맛있게 해서 우리 가족들 배불리 먹여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루 종일 부엌에서 요리했어요. 평소에는 혼자 먹느라 대충 때우는 일이 많았는데 그날만큼은 정성을 다했죠. 그런데 오후 3시쯤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희가 조금 늦을 것 같아요. 손자가 갑자기 칭얼대서요. 대신 저희가 좀 일찍 가서 외식하는 게 어때요? 외식이요? 저는 하루 종일 음식을 준비했는데 외식을 하자고요? 준호야, 엄마가 음식 다 해놨는데 갈비찜도 만들고 너 좋아하는 것들로 다 준비했어. 아, 그랬구나. 그럼 그냥 집에서 먹을게요. 근데 간단하게만 할게요. 손자가 많이 힘들어해서요. 결국 집에서 먹기로는 했지만 벌써부터 기분이 상했어요. 제 생일인데 왜 제가 눈치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아들 가족이 도착했어요. 손자는 정말 컨디션이 안 좋아 보였고 소영이는 피곤해 보였어요. 그래도 가족들을 보니까 반가워서 얼른 음식을 차렸죠. 하지만 식사 분위기는 정말 어색했어요. 손자는 계속 울고 소영이는 아이 달래느라 정신없고 준호는 그런 소영이만 신경 쓰고 저 혼자 혼잣말하면서 밥을 먹는 기분이었어요. 소영아, 이거 네가 좋아한다던 시금치나물이야. 많이 먹어. 네, 감사해요. 대답은 했지만 거의 손도 안 댔어요. 아이 때문에 바쁘긴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제 마음을 알아줬으면 했는데 더 서운한 건 생일 케이크도 없었고 생일 축하 인사도 형식적으로만 했다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준호가 미리 케이크도 준비하고 선물도 챙겨왔을 텐데 그날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건강하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마음에 담긴 게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인사말이었죠. 식사가 끝나고 1시간도 안 되어서 아들 가족은 가버렸어요. 엄마, 손자가 너무 힘들어해서 일찍 들어가 볼게요. 그래, 아가가 아픈데 어서 가. 웃으면서 보내드렸지만 속으로는 정말 허탈했어요. 이게 제 생일이었나 싶었죠. 하루 종일 준비한 음식은 거의 그대로 남았고 저는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 혼자 남은 생일 음식을 먹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홀대받는 존재가 되었을까? 아들한테는 이제 엄마보다 아내와 아이가 더 소중한 건가?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손자 돌잔치 얘기를 들었거든요. 1달 후에 있을 예정인데 아들이 말하길 간단하게만 할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가족들만 모여서 조용히 할 거예요. 코로나도 있고 해서 크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우연히 동네에서 만난 지인분이 소영이 인스타그램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정숙 씨, 손자 돌잔치 정말 성대하게 했네요.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소영이가 올린 사진들을 보니까 완전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호텔에서 하는 화려한 돌잔치에 수십 명의 하객들, 예쁜 한복 입은 손자, 웃으며 포즈를 취하는 아들과 소영이. 그런데 그 많은 사진 중에 제가 있는 건 단 한 장도 없었어요. 저는 초대받지도 못했거든요. 그때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게 뭐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손자 돌잔치에 할머니가 없다고 급하게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돌잔치는 언제 한다고 했니? 엄마, 그게 갑자기 소영이 친정에서 하겠다고 해서 거짓말이었어요. 호텔에서 한 거였는데 왜 친정에서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럼 나중에라도 가족끼리 따로 축하해주면 안 되겠니? 그럼요, 그렇게 하죠. 하지만 그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며칠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서 제가 다시 전화했더니 또 다른 핑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소영이가 의도적으로 저를 배제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아들은 그걸 알면서도 아내 편만 들고 있다는 걸. 하지만 그래도 직접적으로 대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좀 더 기다려보면 달라질까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런데 결정타는 따로 있었어요. 소영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댓글을 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어떤 친구가 시어머니는 안 오셨어요? 라고 댓글을 달았더니 소영이가 이렇게 답했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좀 특별하셔서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는 안 모시는 게 나아요. 친구들도 편하게 즐길 수 있고요. 그 댓글을 보는 순간 정말 온몸이 떨렸어요. 제가 언제 주인공이 되려고 했다고요? 손자 돌잔치에 할머니가 가는 게 주인공이 되려는 거예요? 더 가관인 건 그 댓글에 달린 다른 댓글들이었어요. 맞아, 시어머니들 그런 사람 많아. 며느리 일에 간섭하고 싶어 해. 소영아 잘했어. 그런 거 미리 차단해야 해. 나도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소영이처럼 할 걸 그랬다. 제가 뭘 간섭했다고 그러는 건지 정말 억울했어요. 저는 오히려 너무 조심스러워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뒤에서 저를 나쁘게 말하고 있었다니.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서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았어요. 이런 기분을 누구한테 털어놓을 수도 없고 혼자서 끙끙 앓고 있으니까 더 힘들었죠. 며칠 후 준호한테 전화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준호야, 혹시 엄마가 소영이한테 신뢰되는 일을 한 적이 있니? 엄마가 모르는 사이에 기분 상하게 한 게 있나?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거 없어요. 봤다. 그럼 왜 소영이가 엄마를 이렇게 피하는 것 같냐? 돌잔치에도 안 불러주고. 엄마, 그건 정말 친정에서 간단하게 한 거예요. 다음에 저희가 따로 해드릴게요.
똑같은 거짓말을 또 하더라고요. 아들이 저한테 거짓말을 한다는 게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 후로 몇 달 동안은 정말 우울했어요. 연락하고 싶어도 내가 먼저 연락하면 귀찮아 할까봐 주저대고, 손자 보고 싶어도 부담스러워 할까봐 참고,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나 싶었죠. 한 번은 우연히 마트에서 소영이를 만났어요. 손자와 함께 장을 보고 있더라고요. 반가워서 다가갔는데 소영이 표정이 썩 좋지 않았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소영아, 우연이네. 우리 손자 정말 많이 컸다. 할머니가 보고 싶었지? 손자를 안으려고 했는데 소영이가 슬그머니 아이를 자기 쪽으로 당기더라고요. 어머님, 아이가 지금 낯가림이 심해서요. 다음에 집에서 천천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서러웠어요. 할머니한테 낯가림이 심하다니. 그동안 얼마나 못 만났으면 손자가 저를 낯설어하게 되었을까요? 그럼 언제 집에 놀러 갈 수 있을까? 요즘 너무 바빠서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연락드린다고 했지만 그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항상 그랬어요. 나중에, 다음에 연락드릴게. 이런 말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였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준호에게서였는데 목소리가 조금 어색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응? 갑자기 왜, 무슨 일이니? 소영이가 엄마한테 밥 한번 해드리고 싶다고 해서요. 집으로 모실게요. 정말 뜻밖이었어요. 그동안 날 피하기만 했던 소영이가 갑자기 밥을 해주겠다고? 혹시 마음이 바뀐 건가 싶어서 기대가 되었어요. 그래? 그럼 내가 뭔가 반찬이라도 가져갈까? 아니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세요. 소영이가 다 준비한다고 하네요. 정말 오랜만에 며느리 손으로 만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떴어요. 혹시 그동안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했던 건 아닐까? 소영이도 나름 저를 신경 쓰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기대를 했죠. 약속날 아침, 저는 정말 신중하게 옷을 골라 입었어요. 너무 격식을 차리면 부담스러워할까, 너무 편안한 차림이면 정성이 부족해 보일까 고민하면서요. 결국 단정한 블라우스에 편한 치마를 입고 갔어요. 아들네 집에 도착했을 때 소영이가 문을 열어줬는데 평소보다 화사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미소도 밝게 지어 보이고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오늘 정성껏 준비했어요. 고생했구나, 소영아. 거실로 들어가니까 정말 정성스럽게 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갈비찜, 잡채, 나물들, 국까지. 평소 소영이가 요리를 별로 안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했다니 정말 고마웠어요. 와, 정말 맛있겠다. 이 모든 걸 네가 다 했니? 네,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걸로 준비해 보려고 했어요. 그 순간 정말 감동했어요.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역시 며느리도 마음은 있었구나.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나 싶었죠. 식사하면서 분위기도 정말 좋았어요. 소영이가 먼저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고 손자도 평소보다 저에게 애교를 많이 부리고 오랜만에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어머님, 그동안 못 찾아뵙고 죄송했어요. 직장 일이 너무 바빠서요. 무슨 소리야. 젊은 사람들이 바쁜 게 당연하지. 엄마가 이해해. 감사해요. 앞으로는 자주 뵐게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우리 가족이 화목해질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생겼죠. 식사 후에 차도 마시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소영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요리를 좀 배우고 싶은데요. 어머님한테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히 가르쳐 줄 수 있지. 뭘 배우고 싶은데? 김치도 담그고 싶고 갈비찜도 어머님처럼 맛있게 만들고 싶어요. 정말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며느리가 제게 뭔가를 배우고 싶다고 하다니.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죠. 그래, 언제든지 오면 가르쳐 줄게.
우리 집에서 같이 해보자. 감사해요, 어머님.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야 진짜 며느리를 얻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의 서운함은 모두 잊어버리고 새 출발해야겠다고 다짐했죠. 며칠 후 소영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김치 담그는 거 가르쳐 주세요. 그래, 좋다. 재료는 엄마가 미리 준비해 둘게.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장을 보러 갔어요. 좋은 배추도 고르고 젓갈도 엄선해서 사고 며느리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고 싶었거든요. 약속날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배추도 절이고 양념도 미리 준비하고 소영이가 와서 편하게 배울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했죠. 오후에 소영이가 왔을 때 정말 반가웠어요. 손자도 함께 왔길래 더 좋았고요. 어머님 정말 많이 준비하셨네요. 며느리 가르쳐 주는 건데 대충 할 수 있겠니? 제대로 배워가야지. 그날 오후 내내 정말 즐겁게 김치를 담갔어요. 소영이도 진짜 열심히 배우려고 하더라고요. 메모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특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이런 거 배울 곳이 없었는데. 무슨 소리야. 가족인데 이런 것도 못 가르쳐 주면 안 되지. 김치 담그기가 끝나고 같이 저녁도 먹었어요. 제가 만든 된장찌개에 소영이가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정말 따뜻한 가족의 저녁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소영이가 정말 자주 연락했어요. 요리 질문도 하고 손자 얘기도 하고 심지어 직장일 고민까지 털어놓더라고요. 어머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상의도 하고 정말 진짜 딸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 정도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낸 후에 소영이가 또 다른 제안을 했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가족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머님도 오세요. 가족 모임? 네, 제 부모님도 오시고 저희 오빠 가족도 와요. 어머님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정말 뜻밖이었어요. 그동안 친정 가족들과의 모임에는 한 번도 초대받은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함께 하자니 괜찮겠니? 너희들끼리 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어머님. 이제 정말 한 가족이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한 가족이라니 그동안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인지. 약속된 날 소영이네 집에 갔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소영이 부모님, 오빠 부부, 조카들까지. 저 혼자 아웃사이더가 된 것 같아서 조금 어색했지만 그래도 초대해 준 게 고마웠어요. 소영이가 저를 소개해 줄 때도 정말 정중하게 했어요. 우리 시어머니세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소영이 어머니도 친근하게 대해주시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식사 중간에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소영이가 자꾸 저에게 이것저것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 그릇 좀 더 가져다 주세요. 어머님, 아이들 물 좀 따라 주세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바쁘니까 당연히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편안히 앉아 있는데 저만 계속 일어나서 이것저것 하고 있더라고요. 더 이상한 건 소영이 말투였어요. 어머님, 빨리 좀 해주세요. 음식이 식어요. 분명 존댓말은 쓰고 있는데 어투가 명령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제가 그 집 식모라도 되는 양.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소영이 친정 식구들의 반응이었어요. 저를 부리는 소영이를 보면서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한 번은 소영이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소영아, 시어머니가 있으니까 편하네. 우리는 그냥 편히 앉아 있으면 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를 뭐로 보고 있는 건지 초대받은 손님인지 일꾼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큰 가족 모임에서는 이런 게 자연스러운 건 아닐까 하면서 말이에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찜찜했어요. 뭔가 이용당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소영이가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초대해 준 건데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소영이에게서 또 연락이 왔거든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집들이를 하려고 하는데요. 집들이? 이사를 했니? 아니요, 리모델링을 했어요. 친구들이랑 동료들 초대해서 파티를 하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음식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들이에 시어머니가 가서 음식을 도와준다고? 보통은 케이터링을 시키거나 간단한 음식으로 하지 않나요? 소영아, 그런 자리에 엄마가 가는 게 맞나? 너희 친구들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쉬.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음식 솜씨가 워낙 좋으시니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솜씨를 보여준다? 뭔가 말이 이상했지만 며느리가 제 요리 실력을 자랑스러워한다고 생각하니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럼 뭘 준비하면 될까? 한식으로 준비해 주세요. 잡채, 전류, 갈비찜, 이런 거요. 제가 재료는 다 사둘게요. 약속 당일 아침 일찍 소영이네 집에 갔어요. 정말 많은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10명이 넘는 사람들 먹을 분량이었어요. 이걸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니? 저녁 6시까지요. 시간 넉넉하죠? 넉넉하다고 하지만 혼자서 이 많은 음식을 준비하기에는 빠듯했어요. 그런데 소영이는 내일 받으러 간다면서 나가버리더라고요. 어머님, 저는 오후에 내일 예약이 있어서 나갔다 올게요. 음식 부탁드릴게요. 혼자 남겨진 저는 정말 정신없이 요리를 했어요. 잡채 볶고, 전 부치고, 갈비찜 끓이고, 쉴 틈도 없이 계속 움직였죠. 오후 4시쯤 소영이가 돌아왔는데 네일도 받고 머리도 새로 했더라고요. 완전히 파티 준비를 마친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고생하셨어요. 음식 정말 맛있겠네요. 그리고는 곧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화장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직 설거지며 정리할 게 산더미인데 말이에요. 6시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소영이는 예쁘게 차려입고 나와서 손님들을 반겼고, 저는 여전히 부엌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어서 인사하세요. 제 친구들이에요. 소영이가 저를 불러서 인사를 시켰는데, 그때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 냄새를 풍기고 있었어요. 완전히 요리하는 아줌마 모습이었죠. 안녕하세요. 소영이 시어머니세요. 친구들이 인사는 했지만 표정이 미묘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눈빛이었어요. 그럴 수밖에요. 집들이 파티에 시어머니가 와서 음식을 다 해놓고 있다니. 더 당황스러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소영이가 태연하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음식 정말 잘하세요. 오늘 이 모든 걸 다 해주셨어요. 친구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더욱 이상해졌어요. 동정하는 듯한 불쌍하다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그때 한 친구가 소영이에게 작은 소리로 말하는 걸 들었어요. 너 시어머니를 왜 이렇게 부려? 소영이가 대답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어머님이 하고 싶어 하세요. 심심하시니까. 심심해서 하고 싶어 한다고요? 언제 제가 그런 말을 했나요? 저는 그냥 며느리가 부탁해서 도와준 건데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소영이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파티 내내 저는 계속 부엌 일을 했어요. 그릇 씻고, 음식 보충하고, 뒤정리하고, 마치 고용된 도우미처럼요. 손님들은 거실에서 즐겁게 떠들고 있었는데 저만 혼자 부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가끔 누군가 부엌으로 와서 물을 마시거나 할 때 제게 고마움을 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저는 정말 지쳐 있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요리하고 설거지하느라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어요. 소영이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고생하셨어요.
친구들이 음식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다행이네. 다음에도 이런 일 있으면 또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했어요. 소영이는 저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편리한 도우미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소영이가 갑자기 친해진 이유,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한 이유, 가족 모임에 초대한 이유, 모든 게 저를 부리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던 거죠. 저는 그동안 며느리와 화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더 교묘하게 이용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후 또 소영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제 동료 결혼식이 있는데 음식 준비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확실히 거절했어요. 소영아, 엄마가 좀 피곤해서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봐. 어머님 음식만큼 맛있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탁드릴게요. 계속 졸랐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소영이 태도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럼 됐어요. 알아서 할게요.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그동안의 친절함은 모두 가짜였고 저를 이용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걸. 그 후로 다시 연락이 뜸해졌어요. 예전처럼 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친한 것도 아닌 애매한 관계가 되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영이의 정체를 확실히 알게 되어서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제가 뭘 잘못했나 자책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런데 정말 결정타는 따로 있었어요. 몇 주 후에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소영이가 자기 친구들한테 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다니는지 알게 된 거예요. 동네 미용실에서 머리하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자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언니, 나 시어머니 완전히 길들였어. 이제 뭘 시켜도 다 해. 집들이 때도 혼자 다 해놨잖아. 맞아, 처음에는 좀 까다롭게 굴었는데 김치 담그기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접근했거든. 그런 다음에 점점 일 시키기 시작한 거야. 시어머니들은 며느리가 살갑게 굴면 완전히 넘어가. 우리 시어머니도 이제 나한테 뭐라고 못해. 그 대화를 들으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어요. 그 여자가 바로 소영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대화였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 계속 부릴 수 있어? 아니, 요즘은 좀 눈치채신 것 같아.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 중이야. 다른 방법? 아예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거야.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그 말을 듣고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필요 없으니까 차단한다고요? 저를 뭐로 보고 있는 건지. 미용실에서 나오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죠. 소영이가 왜 갑자기 친해졌는지, 왜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했는지, 왜 자꾸 일을 시켰는지.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정말 잠이 오지 않았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자괴감이 뒤섞여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내가 이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었나? 이렇게 쉽게 당하는 바보였나?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소영이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았으니까 대응 방법도 바뀌어야겠다고 말이에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며칠 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실 수 있어요? 무슨 일인데? 소영이가 엄마 보고 싶다고 해서요. 보고 싶다고요? 분명 또 뭔가 부탁할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래, 갈게. 약속날 소영이네 집에 갔는데 역시나 예상대로였어요. 어머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부탁인데? 다음 주에 저희 회사 사람들이 집에 오는데 한식 좀 준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님 손맛을 자랑하고 싶어서요. 또 같은 패턴이더라고요. 자랑하고 싶다는 핑계로 저를 부리려는 거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대답했어요. 소영아,
그런 건 케이터링 업체한테 맡기는 게 어때? 요즘은 한식 케이터링도 잘하는 데가 많더라. 어머님, 업체 음식은 정성이 없잖아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게 훨씬 맛있어요. 계속 졸랐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엄마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그런 큰 일은 힘들 것 같다. 소영이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제가 눈치 보면서 결국 해준다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안 되니까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간단한 거라도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미안하다, 소영아. 정말 몸이 안 좋아서. 결국 소영이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친절한 척하지도 않고 대화도 건성으로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네요.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면서 더 이상 대화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가면을 벗어버린 거죠.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이제야 진짜 소영이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가짜 친절함보다는 차라리 이런 게 낫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어요. 소영이가 아예 저를 완전히 차단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준호와 제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준호가 저한테 전화하려고 하면 소영이가 방해하는 거죠. 한 번은 준호가 몰래 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요즘 집안 분위기가 좀 안 좋아서요. 안 좋아져요. 무슨 일인데? 소영이가 엄마한테 화가 나 있어요. 지난번에 부탁한 걸 안 도와줘서요. 준호야, 엄마도 사람이야. 무조건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니? 알아요, 엄마. 근데 소영이는 그걸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아들도 힘들어하는 게 보였어요. 중간에 끼어서 양쪽 눈치를 봐야 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며칠 후에는 더 심한 일이 있었어요. 손자 생일이었는데 제가 초대받지 못한 거예요. 준호야, 우리 손자 생일 언제지? 엄마, 이번에는 조용히 하기로 했어요. 코로나도 있고 해서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소영이 친정 식구들과 크게 생일 파티를 했더라고요. 저만 빼고 말이에요.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손자 생일에 할머니를 빼다니. 아무리 며느리와 사이가 나빠도 손자한테는 죄가 없잖아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준호의 태도였어요. 아내 편을 들기 위해서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키운 아들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어서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그 후로 몇 달 동안은 정말 연락이 뜸해졌어요. 제가 먼저 연락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피하고 손자 보러 가겠다고 해도 시간이 안 된다고 하고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어요. 유일한 가족인 아들마저 저를 피하고 있으니까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정말 견딜 수 없어서 아들네 집에 불쑥 찾아간 적이 있어요. 손자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거든요. 문을 두드렸는데 소영이가 나왔어요. 어머님? 갑자기 왜 오셨어요? 손자 보고 싶어서 왔어. 들어가도 될까? 지금은 좀 손자가 낮잠 자고 있어서요. 다음에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문전박대를 당한 기분이었어요. 할머니가 손자 보러 오는데 미리 연락해야 한다니. 그럼 잠깐만이라도. 정말 안 돼요. 깨우면 밤에 잠 못 자서요.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어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런 대접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까 정말 초라한 모습이더라고요. 늙고 쓸쓸하고 아무에게도 필요 없는 할머니. 그런 제 모습이 너무 비참해 보였어요.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 남편도 없고 아들도 며느리 편이고 손자도 못 보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며칠 후 우연히 본 뉴스에서 힘을 얻었어요. 고부 갈등 전문가가 나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들이 너무 참기만 하면 며느리들이 더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적절한 선을 그어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어요. 제가 너무 참기만 했던 게 아닐까?
좋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모든 걸 양보했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된 건 아닐까? 그때부터 마음가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 내 자존심도 지켜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마침 기회가 왔어요. 준호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엄마, 갑자기 죄송한데요.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왜? 소영이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혹시 와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소영이가 아프다고요? 그동안 저를 그렇게 대하더니 이제 도움이 필요하니까 연락하는 거네요. 뭐가 아픈데? 감기 몸살인 것 같아요. 열도 나고요. 손자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요. 평소 같았으면 바로 달려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준호야, 그런 건 소영이 친정어머니가 도와주시면 되지 않니? 평소에도 늘 그쪽에서 도와주시잖아. 친정어머니는 지금 외할아버지 간병 때문에 못 오세요. 그제야 저를 찾는 거네요.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저는 이번에 다른 선택을 했어요. 미안하다, 준호야. 엄마도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남 돌봐줄 여유가 없어. 엄마, 그래도 손자는 봐야 하지 않을까요? 손자는 아빠인 네가 봐야지. 왜 할머니한테 맡기려고 해? 준호가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평소 같았으면 제가 무조건 와준다고 했을 텐데 이번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럼 어떡하죠? 어떡하기는. 남편이 아내 아프면 돌봐주고 아빠가 아이 돌봐주면 되는 거지. 하지만 제가 회사보다 가족이 우선이지 않니? 평소에 소영이가 그렇게 말하지 않던? 제 말에 준호가 할 말을 찾지 못하더라고요. 평소에 소영이가 가족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제게는 희생을 요구했는데 정작 자기들이 불편하면 회사를 핑계로 대는 게 모순이었죠. 결국 준호가 며칠 휴가를 내서 가족을 돌봐야 했어요. 나중에 들으니까 소영이가 정말 화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드디어 제 의견을 분명히 표현한 거니까요. 그 일 이후로 소영이의 태도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아예 제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같았어요. 명절에도 바빠서 못 오겠다고 하고 손자 관련된 일도 전혀 알려주지 않고 완전히 저를 가족에서 제외시켜버린 거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처럼 서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게 진짜 소영이의 모습이구나 하고 받아들였어요. 가짜 친절보다는 이런 게 차라리 낫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던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준호가 갑자기 집에 와서 울면서 말하는 거예요. 엄마, 저 정말 힘들어요. 왜? 무슨 일인데? 소영이가 이혼하자고 해요. 이혼이라고요?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갑자기? 소영이 말로는 제가 엄마 편만 든다고 해요. 지난번에 아플 때도 엄마가 안아줬는데 제가 엄마를 감쌌다고 하고요. 감쌌다고요? 저는 그냥 못 간다고 했을 뿐인데 그게 아들이 저를 감싼 걸로 해석된 거네요. 그래서 뭐라고 했니? 저도 화가 나서 그랬어요. 엄마가 뭘 잘못했냐고.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했다고. 오, 우리 아들이 드디어 제 편을 들어준 거네요. 늦었지만 그래도 고마웠어요. 그랬더니 소영이가 완전히 화를 내면서 이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혼은 너무 심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엄마를 포기할 수도 없고 아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게 보였어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죠.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겠다고. 소영이와 정면 승부를 해야겠다고. 준호야, 엄마가 소영이와 직접 이야기해 볼게. 엄마, 안 돼요. 더 복잡해질 거예요. 이미 충분히 복잡해. 이제 정리할 때가 됐어. 며칠 후 소영이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소영아, 우리 한번 만나자. 만날 얘기 없어요. 있어, 이혼 얘기 말이야.
그 말을 듣고 소영이가 잠시 말이 없더니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약속 장소는 동네 카페였어요. 조용하고 사람이 많지 않은 곳으로 골랐죠. 소영이가 먼저 와 있었어요. 표정이 정말 차갑더라고요. 어머님, 무슨 말씀 하시려고요? 소영아,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솔직하게요? 그래, 너 나 싫어하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소영이가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게 아니라, 아니야, 싫어해. 나도 알아. 그런데 왜 싫어하는지는 모르겠어. 어머님이 너무 간섭하세요. 내가 언제 간섭했니? 구체적으로 말해봐. 소영이가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사실 제가 간섭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오히려 너무 조심스럽게 대했죠. 그리고 말이야, 너 나를 이용했지? 이용이라니요? 김치 담그기 배운다면서 접근해서 결국엔 일만 시켰잖아. 집들이 때도 그렇고. 소영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들켜서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정말 배우고 싶어서 거짓말 마. 미용실에서 네가 친구한테 하는 말 다 들었어. 시어머니 길들였다고 이제 뭘 시켜도 다 한다고. 그 순간 소영이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완전히 들켰구나 하는 표정이었죠. 어머님,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 나도 바보가 아냐. 한동안 침묵이 흘려어요. 소영이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어머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나? 나는 말이야. 잠시 생각했어요. 정말 어떻게 하고 싶은지 말이에요. 이혼은 반대야. 손자 때문에라도. 그럼?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첫째, 앞으로 나한테 일 시키지 마. 도움이 필요하면 돈 주고 사람 써. 소영이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둘째, 손자 관련된 큰 일에는 나도 참여시켜. 할머니 권리야. 하지만 셋째, 준호한테 나와 너 사이에서 선택하라고 하지 마. 그건 불공평해. 그럼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평범하게 살면 돼. 시어머니와 적당한 거리 유지하면서 나도 너한테 많은 걸 바라지 않아. 소영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어머님도 약속해 주세요. 뭘? 저희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간섭 안 해. 대신 너도 나를 무시하지 마. 그렇게 우리는 일종의 협정을 맺었어요. 서로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사는 거죠. 그 후로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짜로 친한 척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적대적이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되었어요. 명절에는 함께 모이고, 손자 생일에는 제가 참석하고, 하지만 평소에는 각자 알아서 살고, 이게 정상적인 거였어요. 소영이도 더 이상 제게 일을 시키지 않았고, 저도 소영이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는 거죠. 준호는 처음에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편해하더라고요. 더 이상 중간에서 눈치 볼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가장 좋은 건 손자를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머니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은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정면 대결을 한 게 정말 잘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참고만 있었으면 더 심하게 당했을 거고, 결국은 정말 가족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을 거예요. 때로는 싸워야 하는 것도 있어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물론 완벽한 관계는 아니에요. 여전히 소영이와 저 사이에는 벽이 있고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은 들지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상호 존중하는 관계는 되었어요. 중요한 건 제가 더 이상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고 제 의견도 표현할 수 있어요. 요즘 준호가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엄마, 그때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계속 참고만 계셨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아들도 인정하는 걸 보니까 제 선택이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소영이와의 관계가 항상 편한 건 아니에요. 가끔 옛날 생각이 나서 서운할 때도 있고, 소영이도 아직 저를 완전히 받아들인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 존중하는 관계면 충분하거든요. 손자도 이제 저를 할머니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가끔 할머니 집에 가고 싶어 라고 하면 소영이도 싫은 표정을 짓지 않아요.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당당해졌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 미안해하지 않고 제 의견을 표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마 많은 시어머니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며느리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무시당하고 가족에서 소외당하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선을 그어주는 것도 필요해요. 무조건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는 힘들어요. 갈등도 생기고 관계가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야 진짜 존중받는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후회하지 않아요. 그때 소영이와 정면 대결을 한 것도 제 원칙을 지킨 것 덕분에 지금은 당당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자존심도 소중하거든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할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일 수 있어요. 서로의 경계를 인정해 주는 거니까요. 지금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행복해요. 제 자리를 찾았거든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니라 김정숙이라는 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손자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요. 할머니로서의 행복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는 어떤가요?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분들이 당당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요.